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노후 자금 얼마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친구 모임에서 누가 부동산 이야기라도 꺼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머릿속에서 자꾸 숫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고,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이 돈이 몇 년을 버텨줄까? 그 계산이 끝나지 않은 채 날이 밝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불안은 배경처럼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이 채워져도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노후 자금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월 100만 원으로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돈을 더 모으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더 잘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이 결코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70 이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숫자, 계산 대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1세 김복순 씨는 새벽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이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고 딸 하나는 서울에, 아들 하나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고 남편이 남긴 작은 금액의 연금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돈 걱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돈을 안전의 상징으로 여기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기억, 돈이 없어서 아픈 가족을 제때 병원에 못 데려간 기억,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생존의 상징이고, 안전의 상징이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 등식이 평생 작동해 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그 등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굶을 처지가 아닌데도 몸속 어딘가에 새겨진 그 오래된 두려움이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등식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볼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녀가 집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몇 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숫자들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충분했던 것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밥을 먹었고 몸에 큰 이상이 없고 지낼 집이 있는데도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70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아플지, 얼마나 더 살지, 어떤 일이 생길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잔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미래를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돈은 선택지를 늘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불안,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용돈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손자에게 용돈을 못 줄 때 느끼는 미안함.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돈 없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베푸는 것이 존재의 증명이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기 어려운 나이가 됐을 때 그 역할이 흔들리면서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70 이후 돈 걱정의 본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없이는 괜찮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70 이후의 삶을 진짜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다면 그 삶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충분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같이 걷는 친구, 손자가 다음 주에 온다는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의 다음 장, 저녁에 보기로 한 드라마 한 편. 이런 작고 소박한 기다림이 아침을 열어줍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아침이 무겁습니다.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고 싶게 만드는 작은 이유들입니다. 그 이유들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두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집이 넓어도 아무도 없는 저녁은 춥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 하나에 살아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삶은 따뜻합니다. 70 이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연락처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의를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가슴이 먹먹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쌓아온 관계가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6세 오정숙 씨는 남편과 둘이 삽니다. 남편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이 불편합니다. 오정숙 씨가 돌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딸이 보내주는 작은 돈과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합니다.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보고 웃어요. 그 웃음이 나한테는 전부예요. 돈 걱정이 없냐면 거짓말이지만
그 웃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요. 이 한마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웃음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 번째, 몸이 허락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건강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잃어봐야 합니다. 아직 잃지 않았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몸의 고마움을 이전보다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도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이 침침해도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허락해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돈이 줄 수 없는 풍요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네 번째,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앞서 돈 걱정의 이유 중에 돈이 없으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쓸모 있다는 느낌은 돈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74세 할머니는 강사비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칠 때 그 느낌은 어떤 통장 잔고로도 살 수 없습니다. 손자에게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75세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뿌듯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은 역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돈이 많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쓸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좋겠고 2억이 있으면 5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에서 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단, 그 결단이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있고 몸에 큰 통증이 없다면 그것이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통장 잔고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8세 이순례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궜습니다.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68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순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 셋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엄마에게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이 돈을 보낼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엄마 이번 달 입금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 돈은 용돈이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감사예요. 이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생각. 평생 심어온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 그날 이후 이순례 씨는 딸의 입금 메시지를 볼 때 더 이상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또 다른 사랑이 됩니다. 지금 이순례 씨는 순천 시내 작은 경로당에서 매주 화요일 화투를 가르칩니다. 화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순례 씨도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순례 씨의 노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한정수 씨는 40대에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실패했습니다.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니 50대 중반이었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몸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한정수 씨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자식들 얼굴 보기도 창피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거의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돼서 당신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어. 어디든 나가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곳이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정수 씨를 바꾼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중에 바둑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정수 씨가 젊을 때 바둑을 꽤 잘 두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당신이 좀 가르쳐 줘요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는 말에 못 이겨 앉았는데 어르신들이 배우는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수 씨 덕분에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정수 씨는 오랜만에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한정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그런데 바둑 하나로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지금 한정수 씨는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나갑니다. 국민연금이 적고 아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정수 씨의 눈빛은 2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오늘 잔고가 중요합니다. 오늘 잔고란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오늘 웃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기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는가? 이것들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이 잔고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고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고는 돈이 많아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얼마를 가졌든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 일했고 돈 때문에 포기했고 돈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삶에서 돈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이 깨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을 때 대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기다려지는가? 그 질문 하나가 불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통장 잔고 말고 진짜로 가진 것들을. 오늘 아침 먹은 따뜻한 밥, 지금 앉아있는 자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
이것들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다면 어떤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통장에 찍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돈 없이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가 기분 좋았던 순간, 오랜만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던 순간, 별 이유 없이 마음이 잠깐 가벼워진 순간. 그런 순간이 오늘 하루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늘은 풍요로운 하루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보다 감사가 조금 더 커지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날들이 모이면 노후가 됩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노후. 당신의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만들어갑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눈이 떠지면 통장 앱 대신 오늘 기다리는 것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것, 오후에 걷기로 한 공원, 저녁에 볼 드라마 한 편. 그 작은 기다림이 하루를 열어줍니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당신의 황금 노후가 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을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의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얼굴이 밝고 평온하지만 어떤 분은 생기가 없고 항상 지쳐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많이 배운 거? 역시 아닙니다. 성공한 자식이 있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단 하나, 불필요한 것을 줄였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2025년 노년 행복 연구 결과 7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건 소득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70대는 6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체력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삶의 무게도 다릅니다.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라 덜어낼 때입니다. 이것을 알면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되지만 모르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딱 6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해답을 알게 되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줄여야 할 것은 자식 걱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2세 오말순 씨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말순 씨는 평생 자식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성적 걱정, 대학 걱정, 취직 걱정,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걱정, 손주 걱정, 아들이 45살이 된 지금도 걱정이 안 멈췄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했는데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디 아픈 거 아닐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괜찮을까? 하루에 문자를 서너 번 보냈어요. 밥 먹었어? 퇴근했어? 오늘 어땠어? 아들이 답장을 안 하면 불안했어요. 10분, 20분, 30분. 답장이 없으면 전화했습니다. 왜 문자 안 봐? 엄마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 중에도 잠깐 볼 수 있잖아. 엄마, 나 일해야 해요. 그날 오후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사고 났어요. 말순 씨는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전화를 안 받아? 크게 다친 거야. 의식이 없는 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온몸이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옆집 이웃이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극도의 불안 상태로 오셨어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말순 씨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멀쩡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주차장에서 범퍼 살짝 긁힌 거야. 보험사에 전화하느라 전화 못 받은 거예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45살이야. 엄마 걱정이 이제 엄마한테 병이 되고 있어. 오늘 내가 멀쩡한데 엄마가 응급실에 왔잖아. 엄마, 제발 나 믿어줘. 나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걱정하면 나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 말순 씨는 아들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 믿을게.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퇴원하고 나서 말순 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문자를 참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참았습니다. 대신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줬어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 폈네. 예쁘다. 처음으로 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후에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이렇게 파랬구나. 저녁에 아들한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말순 씨가 웃었어요. 나 오늘 꽃 보고 하늘 봤어. 좋았어. 엄마 잘하셨어요. 2025년 가족관계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부모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2.8배 높이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믿는 겁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면 내 심장이 살고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줄여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책임 강박입니다. 75세 김복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복순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주 생일이었거든요. 미역국 끓여야 하고, 잡채해야 하고, 불고기 재워야 하고, 전 부쳐야 했어요. 사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머리가 이상했습니다. 한쪽이 띵하고 어지러웠어요. 왜 이러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오늘 생일상은 차려야지. 그때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해야지. 어머님 저랑 같이 해요. 아니야. 네가 왜 해? 내가 할게. 오전 10시였어요. 전 부치다가 복순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뇌졸중 전조 증상이에요. 30분만 더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0분이요? 네, 아슬아슬했어요. 증상 느끼셨을 텐데요. 왜 참으셨어요? 복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손주 생일상 차려야 해서요. 의사가 잠깐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일상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들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일상 필요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해요. 엄마 없으면 생일이 무슨 의미 있어요. 복순 씨는 아들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도 생일은 지낼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아들한테는 진짜 생일이 없겠구나. 퇴원하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있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렸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냥 앉아서 봤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저거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렸는데 맛있네. 설거지 끝난 부엌이 깨끗했어요. 내가 안 해도 깨끗하네. 그날 저녁 복순 씨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이 안 무너졌네. 오히려 더 좋았네. 2025년 노인 건강연구에서 70대 이상 여성의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60대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할 수 있어도 안 할 권리, 이제 여러분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 그게 70 이후 내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줄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입니다. 77세 박정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래 씨는 50년 된 원망을 품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 시어머니한테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린 새댁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냄비를 들여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우리 아들이 이걸 먹어야 해? 정래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노력해서 끓인 국인데.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정래 씨를 구박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고, 청소가 어떻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정래 씨는 50년 동안 그 말들을 가슴에 쌓았어요.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래 씨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혼자 밥 먹다가도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데.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구박했을까? 딸이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생각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 엄마 그러면 엄마만 힘들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안 돼. 어느 날 정래 씨가 방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30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펼쳐봤어요. 시어머니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오늘 또 구박받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억울하다. 서럽다. 페이지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래 씨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걸 들고 살았구나. 30년 동안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녔구나. 일기장을 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멍하니 일기장이 타오르는 걸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걸 들고 있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불이 꺼졌어요. 힘들었던 과거가 제가 됐습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딸이 다음 날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어제 오래된 짐 하나 태웠어. 무슨 짐이요? 오래된 원망. 이제 필요 없어서. 2025년 심리학 연구에서 70대 이상이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았을 때 수면의 질이 62% 개선되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과거에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50년 된 원망을 들고 가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번째, 줄여야 할 것은 욕심과 나중에라는 미루기입니다. 73세 이순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례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습니다. 6개월을 투병하다가 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순례 씨가 서랍 정리를 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수첩이었어요.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례랑 꼭 가고 싶은 곳. 목록이 있었어요. 경주 불국사, 전남 순천만, 강원도 정동진 해돋이,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퇴직하면 가자. 2018년. 퇴직은 했는데 못 갔습니다. 애들 결혼 끝나면 가자. 2021년. 결혼은 끝났는데 못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순례 씨는 수첩을 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자고 했는데 나중이 없었네. 수첩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혼자라도 가야겠다. 여보 못 가지.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 가려고요? 경주. 아버지랑 가려고 했던 곳. 엄마 혼자요? 응, 혼자. 아버지 수첩에 있던 곳이야. 딸이 잠깐 말을 못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엄마 혼자 가고 싶어. 순례 씨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경주에 내렸어요. 불국사로 걸어갔습니다. 남편 수첩을 가방에 넣고 갔어요. 불국사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같이 오기로 했던 곳. 나 혼자 왔어. 여기 정말 좋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첫 번째 줄에 체크를 했어요. 경주 불국사. 그 다음부터 순례 씨가 달라졌습니다. 아끼던 것들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 선물로 받은 찻잔 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꺼냈어요. 나중에 귀한 날 쓰려고 아꼈는데 오늘이 귀한 날이야.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2025년 노년 삶의 질 연구에서 70대 이상이 나중에를 지금으로 바꿨을 때 행복지수가 평균 35% 상승했고,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낸 노인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끼던 그릇 꺼내세요. 가고 싶은 곳 지금 가세요. 오늘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5번째, 줄여야 할 것은 관계의 숫자입니다. 79세 강순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덕 씨는 50년 된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20살에 만났으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넘으면서 모임이 이상해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명은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친구들이 모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 씨가 며칠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한창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그 배우 이름이 뭔지. 친구가 말했어요. 순덕아, 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많아지지 않았어? 치매 아니야?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에이, 설마.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50년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 말을 나한테 해. 다음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치매처럼 보이나. 자꾸 그 말이 생각났어요.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 모임에 다음 달에 또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안 가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안 가겠다. 만나고 나서 기분 나빠지는 모임은 안 가겠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상처받으러 가냐?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어요. 서서히 연락이 줄었습니다. 지금 순덕 씨는 딱 한 명하고만 연락해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65년 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달라요. 만나면 자랑도 없고 험담도 없어요. 나 요즘 무릎이 아파하면 나도 그래. 우리 같이 병원 가자 합니다. 그냥 편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순덕 씨가 말했어요. 65년 된 친구 한 명이 50년 된 친구 10명보다 나아. 만나고 나서 기운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 2025년 노인복지연구에서 70대 이상은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 우울감이 평균 45%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6번째, 줄여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71세 한금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금자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경로당에 나갔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사람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자 씨 아들이 뭐해요? 금자 씨 아들은 작은 가게를 운영해요. 특별히 잘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 평범한 아들입니다. 아, 가게해요. 어떤 가게요? 그냥 동네 가게요. 옆에 앉은 어르신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과장 됐어요. 대기업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있어요. 거기서 의사예요. 금자 씨는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동네 가게인데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왜요? 경로당 갔다 왔는데 별로였어. 왜요? 말하기 싫었어요. 그냥 아들이 눈치를 챘나 봐요. 엄마, 나 평범한 아들이라서 미안해요. 금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기가 죽어 있잖아요. 금자 씨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최고인데 엄마가 남이랑 비교했어. 미안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금자 씨가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아들이 뭐 해요? 물으면 당당하게 말했어요. 가게 해요. 열심히 잘해요. 어떤 가게요? 동네 가게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파는 가게요. 자랑스럽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짜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집에 오는데 손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금자 씨는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대기업 아들 가진 사람들이랑 비교하느라 이 소중한 것들을 못 보고 있었구나. 2025년 노인심리연구에서 경로당이나 모임에서의 비교 경험이 70대 이상의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의 주요 원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다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내 삶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거 다 내 이야기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닿은 겁니다. 6가지 다 내려놓으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요. 오늘 자식한테 문자 보내고 싶은 걸 한 번만 참으셨다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래된 원망이 떠올랐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셨다면 그게 세 번째예요. 아껴두던 찻잔 꺼내서 커피 한 잔 마셨다면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하셨어도 오늘 하루 정말 잘 사신 겁니다. 70 이후의 삶은 더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하루가 소풍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내려놓고 싶은 것 딱 하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짐을 지고 살아온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사랑하는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결국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